1989년 도쿄 황궁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비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자존심을 사들이며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골프 회원권 하나가 27억까지 치솟을 만큼 나라는 돈에 취해 미쳐 돌아갔죠. 모두가 이 화려한 축제가 영원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딱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60% 대폭락했고 불패 신화라던 부동산은 처참하게 반토막났습니다. 남은 건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더미와 잃어버린 30년뿐이었죠. 부동산 폭등, 저출산,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 이 단어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30년 전 일본의 몰락 과정과 소름 돋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은 대체 왜 무너졌는지 그 섬뜩한 평행 이론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945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일본은 폐허가 됐어요. 건물의 4분의 1이 파괴됐고 선박의 82%가 사라졌죠. 식민지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 점령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연합군은 일본을 평화국가로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완전히 해체했고요.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격하됐죠. 새 헌법에서는 전쟁을 포기한다고 명시했고 민주정부가 세워졌어요. 재벌이라 불리던 거대 기업 집단들도 해체 대상이 됐습니다. 연합군은 이들이 일본의 침략 전쟁을 지원했다고 봤거든요. 독점 금지법을 만들어 경쟁을 촉진했고 재벌들이 보유한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게 했죠. 노동자들에게는 노조 결성권을 줬어요. 노조 가입률이 1945년 3.2%에서 1948년 53%로 급증했습니다. 농지개혁도 단행됐는데요. 정부가 농지의 38%를 매입해서 낮은 가격으로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이런 개혁들이 비민주적 권력은 제거했지만 경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였고 생산 능력은 바닥이었죠. 식량 부족이 심각했어요.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전략이 바뀝니다. 일본을 아시아에서 자본주의의 성공 사례로 만들고 공산주의에 맞서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한 거예요. 1949년 다찌 플랜이 도입됐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균형 예산을 달성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계획이었죠. 가격 보조금을 삭감했고 화폐 발행도 줄였어요. 환율도 1달러당 360엔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였죠. 다찌 플랜은 성공적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이 통제됐고 일본은 국제무역에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장은 1950년대 초에 시작됐어요. 한국전쟁이 터진 겁니다. 일본은 미군과 유엔군의 전진기지가 됐고 일본산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였던 일본은 투자와 산업화 그리고 수출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1950년대와 60년대에 일본은 믿기 힘든 속도로 성장합니다. 1960년 당시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는 10년 안에 국민소득을 2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7년 만에 달성해버렸습니다. 1950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은 연평균 10% 성장했죠. 전후 경제 기적이라고 불리는 시기예요.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변할 때는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이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이동해야 하거든요. 1960년 일본의 중등학교 등록률은 다른 선진국들의 1965년 평균보다도 높았어요. 1973년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기적 같던 성장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일본은 에너지 자원의 99%를 수입했어요. 오일 쇼크가 터지자 전국에 패닉이 퍼졌습니다. 정전과 물자 부족이 올 거라는 공포가 엄습했죠. 유가가 치솟으면서 일본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급증했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어요. 1974년 인플레이션율이 24.9%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결국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석유 비축량을 늘렸지만요. 투자자들은 일본의 에너지 취약성을 깨달았어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하향 조정된 겁니다. 이때쯤 일본은 기술적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거의 따라잡은 상태였죠. 오일 쇼크와 투자 감소, 기술 진보의 둔화가 겹치면서 일본의 성장률은 1973년 이후 10%에서 5%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일본은 이미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돼 있었습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에서는 부동산 붐이 일어났어요. 일본인들에게 토지 소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봉건 사회였고 산악 지형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1956년부터 1986년까지 땅값이 5000% 올랐어요. 단 한 해만 빼고 계속 상승했죠. 은행들은 일본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를 믿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을 마구 해줬습니다. 부동산 붐과 함께 일본 기업들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소니, 혼다, 닌텐도, 캐논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죠. 일본 제품이 넘쳐나자 미국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점령한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분노한 자동차 노동자들이 일본 차를 부수는 시위를 벌였어요. 1985년 미국 재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주요 경제 강국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달러 가치를 엔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 대비 낮추기로 합의했죠. 엔화의 구매력은 높아졌지만 일본 수출품 가격은 거의 2배가 됐어요. 일본이 불황에 빠질 위험이 생긴 겁니다. 불황을 막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1986년 일본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펼쳤어요. 돈을 빌리기 엄청 쉬워진 거죠. 이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시중은행에 대출해주는 금리가 1987년 2월 2.5%라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장기간의 저금리와 느슨한 규제가 결합되면서 자산 거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전후 기간 내내 일본은행은 창구지도라는 관행을 유지했습니다. 은행들에게 얼마나 빌려줄 수 있고 어느 산업이나 기업에 대출해야 하는지 직접 지시하는 거였어요. 1980년대 중반 일본은행이 창구지도를 완화하고 은행들에게 더 많이 대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은행들은 공격적으로 대출하기 시작했죠. 위험한 차용자에게도 돈을 빌려줬어요. 이 시기 기업들은 주식과 증권을 거래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재테크라고 불렸죠. 증권사들은 토쿠킨 펀드라는 걸 제공했는데요. A토큰이라는 특별 투기 계좌를 이용해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1985년에 9조 엔이 이 토쿠킨에 투자됐는데요. 4년 뒤에는 40조 엔, 그러니까 3천억 달러 불어났습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4배가 됐고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자산 가격은 2배가 됐어요. 주가가 오르자 기업들의 투기 수익이 급증했습니다. 도요타나 닛산 같은 대기업 이익의 절반 이상이 실제 사업이 아니라 투기에서 나왔죠. 정작 본업이익은 감소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식시장 투기에 더해 부동산 붐도 절정에 달했고요. 사람들은 이 둘을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 가치를 계산해보니 숨겨진 자산으로 봤을 때 주가가 싸다고 판단한 거예요. 더 많은 기업들이 보유 토지로 평가받고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늘리면서 주가는 더 올랐죠. 주가가 오르면 은행의 교차 보유 주식 가치도 올라서 자본이 늘어나고 더 많이 대출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순환 과정이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어냈고 일본 경제에 거대한 거품을 형성시켰습니다. 1987년 주식시장 폭락 때도 일본은 가장 빨리 회복했어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주가를 떠받칠 거라고 믿었고 절대 떨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1988년 4월 면세 우편 저축 계좌가 폐지되면서 300조 엔, 그러니까 2조 2천억 달러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풀렸습니다. 같은 해 일본 경제는 1955년 대비 9배 이상 성장한 반면 미국 경제는 2.67배 성장에 그쳤어요. 일본인들은 전쟁의 굴욕 이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이 일본 경제의 뛰어난 성과를 칭찬했죠. 하지만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젊은이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평생 벌어도 도쿄 중심부의 작은 아파트조차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년짜리 세대간 모기지론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땅값이 너무 올라서 도쿄 황궁 부지의 가치가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 가치보다 높게 평가됐습니다. 도쿄 지하에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왔어요. 막대한 무역 흑자를 안고 있던 일본 기업들은 미국에서 엄청난 쇼핑을 했습니다. 1989년에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했고 미쓰비시는 록펠러 센터 지분 대부분을 샀죠. 미국인들의 일본 공포는 더욱 심해졌어요. 강력한 엔화와 거품으로 생긴 불호, 일본은 미술 시장에서도 난리를 쳤습니다. 일본 수집가들이 반 고흐, 르누아르, 모네 같은 거장들의 그림에 87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일본에서는 골프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사업가 3명 중 1명이 골프를 쳤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간 컨트리클럽 회원권 가격이 4억 엔, 그러니까 270달러까지 올랐어요. 일본 전체 골프 회원권의 총 가치가 2천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1989년 12월 니케이 지수가 38,925라는 정점에 도달했어요. 노무라 증권은 대담하게도 1995년까지
8만까지 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주식은 이미 기업 실적보다 3배나 빠르게 올라 있었죠. 지속 불가능한 투기 수익을 포함시켜도 그랬어요.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1989년 말 미에노 야스시가 일본은행의 새 총재로 임명됐어요. 그는 거품을 터뜨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명령했죠. 니케이는 며칠 뒤 정점을 찍었어요. 1929년 같은 다른 폭락들과 달리 일본의 붕괴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품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은행은 금리를 5번 인상해서 1990년 8월 6%까지 올렸어요. 이런 긴축 통화 정책과 떨어지는 투자자 신뢰, 그리고 이미 존재하던 과도한 레버리지가 합쳐지면서 결국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 거품이 끝났습니다. 1992년까지 니케이는 정점 대비 60% 떨어졌고요. 몇 년 안에 도쿄 부동산 가격도 60% 하락했어요. 거품은 지속 불가능했고 터뜨려야 했지만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잃었습니다. 소비를 멈췄고 일본은 불황에 빠졌죠. 불황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공격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펼쳤어요. 공공사업과 건설에 정부 지출을 늘렸고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돈 빌리기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불황에서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1997년에 새로운 문제가 터졌어요. 은행 위기였습니다. 거품이 터진 뒤 많은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됐어요. 은행들은 이들을 압박하는 대신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금리를 낮춰주거나 대출금 일부를 탕감해 준 거죠. 회수될 가능성이 낮은 이 대출들을 좀비론이라고 불렀고요. 수천억 달러어치가 있었어요. 정상적인 경쟁 환경이었다면 수익성 없는 기업들은 문을 닫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죠. 좀비론이 은행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부 은행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요. 결국 1997년에 홋카이도 타쿠쇼쿠라는 첫 대형은행이 무너졌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일부 은행들을 붕괴로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차대 조표에서 좀비론을 모두 제거하는데 6년에서 10년이 걸렸어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위기는 마침내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경제는 실질 기준으로 연평균 0.8%밖에 성장하지 못했어요. 미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정보기술 도입도 뒤처졌고 성장하는 디지털 산업에 대한 투자도 부족했습니다. 일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나라에서 가장 느리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됐고요. 이런 저성장이 20년 동안 이어졌죠. 일본 노동시장은 경직성으로도 유명했어요. 사람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마도기와 조쿠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창가에 앉아서 일은 안 하고 회사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빴고 일본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평생 고용을 제공했기 때문에 젊은 인력에게는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혁신도 줄었고 잃어버린 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젊은이들 중 일부는 사회에서 철수했어요. 히키코모리가 된 거죠. 부모 집을 떠나지 않고 직장도 구하지 않으며 외부 세계와 사회적으로 교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의 침체에 빠진 동안 아시아의 4마리 용,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한국이 일본의 초기 경제 성공을 따라잡았어요. 산업화로 성장하면서 일본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겁니다. 1998년 사람들과 기업들이 돈을 너무 안 쓰자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겪게 됐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싸게 만들고 소비를 장려하죠. 하지만 일본은 이미 수년간 이걸 해왔고 1998년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쓰지 않았고 물가는 떨어졌으며 경제는 정체됐습니다. 일본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금리가 0%인데도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아서 통화 정책이 무력해진 겁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방법을 썼는데요. 당시 중앙은행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관행이었어요. 일본은행은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금리를 0%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양적 완화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나라가 됐어요. 양적 완화로 중앙은행이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채권이나 다른 자산에 묶여있는 돈을 현금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이 새 현금을 대출해서 경제에 퍼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양적 완화가 디플레이션과 싸우고 성장을 자극하는 데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고 아직도 논쟁거리예요. 2007년 미국이 불황에 빠졌을 때 그들은 일본에게서 배웠습니다. 미국은 은행들을 위해 7천억 달러 구제금융을 통과시켰고 금리를 0으로 내렸으며 그것도 충분하지 않자 포워드 가이던스와 양적 완화를 도입했죠. 일본의 고통스러운 사례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훨씬 더 나빴을 겁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부풀어 오르면 터지기 전까지는 거품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일본의 이야기는 거품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날 일본은 새로운 공급 측면 문제들에 직면해 있어요.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인구가 계속해서 사회 경제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경제학자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일본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단 몇 년 만에 무너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와 동떨어져 오를 때, 금융시장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쌓일 때, 규제가 느슨해질 때, 그리고 모두가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을 때 위험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